일본 나리타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승객들이 난동을 부립니다. 난 중요한 스케줄이 있다고. 일본에 내 사업에 사활이 걸린 미팅이란 말이야. 한국 근처는 가기도 싫다고. 이 항공사 내가 꼭 고소하고 만다. 모두가 불만이 극에 달했는데요. 과연 이들은 왜 한국으로 가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산느입니다. 저는 네덜란드의 KLM 항공사에서 일하는 승무원입니다. 저는 제 직업을 사랑하지만 피로감과 일상의 편안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몇 년째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저는 한때 마법처럼 느껴졌던 비행의 매력이 계속되는 여행과 불규칙한 스케줄의 무게로 인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안전장비를 점검하고 승객을 맞이하고 안전 절차를 시연하는 등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업무를 수행하지만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저를 변화시켜 주었죠. 이 모험이 시작되던 날,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하루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 이미 일본행 비행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비행을 준비하던 중 동료 미아가 한국에서 내리고 싶네라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들르게 될지도 모르죠.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무심하게 어깨를 으쓱하며 거기 가면 일만 하게 된대요. 쉼이라고는 느낄 수 없다던데요. 지금도 충분히 저는 힘들어요. 라고 무심하게 대답했죠. 사람들이 어찌나 빠르게 일을 하는지 거의 로봇 같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잘한다고? 우리보다 체구도 작고 서비스도 형편없는데. 게다가 네덜란드보다는 못 사는 나라잖아요? 라고 생각했었죠. 비행은 순조로웠고 승객들의 설레는 눈빛을 보는 것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가까워질 무렵 기장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승객 여러분, 기술적 문제로 인해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하겠습니다. 라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몹시 긴장이 되었습니다. 비상 착륙? 한국에? 전 원래 계획한 일이 틀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도대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길래 비상 착륙까지 해?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승객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차분하게 기장의 안내가 있기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제 계획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 스시를 먹을 거를 기대했고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 순간 예약했던 타지에서의 호텔, 식당들이 생각나면서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비행기에서 내리자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은 활기찬 분위기로 북적거렸지만 차분한 질서가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너무 깔끔했어요. 저는 이렇게 밝고 깨끗한 공항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지상 직원과 기술자들이 목적의식을 갖고 정확하게 움직이며 항공기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을 경외심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효율성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순간 한국에 대한 저의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상 착륙으로 인한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공항에는 뭔가 다른, 거의 환영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대식 건축물과 한국 전통 모티브가 조화를 이룬 거대한 터미널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하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미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안부터 고객 서비스까지 직원들은 기계처럼 효율적으로 일하면서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손님들은 불안감과 더불어서 정말로 짜증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기내에서는 사고가 날까봐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도 모두 급작스러운 항로 변경으로 인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상태였죠. 저는 사실 화가 난 승객들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까 긴장이 된 상태였어요. 비행기가 땅에 내리자마자 승객들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니 일본 못 가서 사업 못하면 너네 고소할 거야. 내려도 왜 한국에서 내려. 어차피 옆 나라인데 몇 시간 더 운전해서 가. 라면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대한항공 직원들은 이미 나리타 공항으로 승객들을 보내려고 항공권을 다 들고 온 상태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보상 항공권을 모두 준비해 놓은 상태로 승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찌나 정중하게 사과를 하던지 저는 대한항공 분들이 저희 항공사의 직원인 줄 알았어요. 심지어 승객들의 불만이 터질 것을 대비해서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표 말고도 저희 쪽 책임자와 먼저 보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어떻게 환승 시간을 보낼지에 대한 상황까지 생각하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화를 내던 사람들도 항공권의 보상까지 보더니 조용해졌습니다. 그 무엇보다 승객들을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사실 이건 저희 항공사의 잘못인데도 어떻게든 한국으로 들어온 승객의 편의를 생각하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지보수팀이 있었습니다. 저는 터미널에서 정비팀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항공기를 진단하고 작업을 시작하는지 놀랐습니다. 그들의 조율은 흠잡을 데 없었고 의사소통 방식은 마치 모든 동작을 완벽하게 리허설한 팀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전문성과 팀워크를 목격하면서 제 일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넋을 잃고 말았어요. 그들이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신념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인의 업무 방식에는 효율성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매력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겨있던 저는 또 다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고정관념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던 한국이 제게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 모습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활기찼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는 고층 빌딩과 기술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사로잡은 것은 인천의 효율성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을 진정으로 감동시킨 것은 제가 경험한 친절이었습니다. 계획에 없던 도착지에서 저는 스트레스와 피로가 겹쳐서인지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숙소를 향해 가다가 급작스런 어지러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전혀 다른 유니폼을 입은 다른 승무원이 저를 향해 뛰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처음에는 한국말을 하는가 싶더니 능숙하게 영어로 제 상태에 대해 묻더군요. 저는 피로 때문이라고 하면서 괜찮다고 말했어요. 한국인 승무원은 아니라고 하면서 제 곁을 지키며 물을 건네고 안심시키는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의사를 부르는데 그치지 않고 공항 내 의무실로 직접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받은 치료는 모범적이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승무원들이 보여준 애정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전 세계 승무원들에게 다 동질감이 든다면서 친절하게 대해 주었어요. 누워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을 더듬는 동안 도우미 중 한 명인 수미는 제 곁을 지키며 부드러운 영어로 안심할 수 있는 말을 건넸습니다. 수미의 목소리에서 의무를 넘어선 진심 어린 걱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직원이 아닌 친구의 보살핌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사실 감동받았어요. 직원들은 서로 소통하며 프로페셔널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들은 침착하고 차분했으며 깊은 훈련과 타고난 돌봄에 대한 적성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발휘하여 상황을 처리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재빠르면서도 우아함이 있었고 그 움직임은 저의 불안한 신경을 진정시키는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저에게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때 승무원들은 공항의 의무실로 이송되는 동안 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불안에 떨고 있는 저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의 진료를 받는 동안 저는 승무원들의 세심한 배려에 계속 놀랐습니다. 승무원들은 의료진과 연락을 취하고 필요할 때 통역을 도우며 제가 편안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이 보여준 배려와 공감은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전문성과 진정한 친절의 조화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허무는 강력한 조합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메디컬 센터를 경험한 후 저는 새로운 에너지와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공항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둘러보기로 결심했는데 그 자체가 모험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공항 내 호텔 중 하나였습니다. 객실에 들어서는 순간 평온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부드러운 조명과 따뜻한 색조로 꾸며진 객실은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곧바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스트레스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푹신한 침대에 누웠더니 마치 구름에 안긴 것 같았어요. 침구는 너무 부드럽고 포근해서 제가 익숙해져 있던 다른 나라의 호텔 침대의 딱딱함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어요. 베개는 딱딱함과 푹신함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며 제 머리를 편안하게 감싸주었습니다. 하루의 긴장이 녹아내리고 오랜만에 온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항과 너무 가깝고 바닥에서부터 포근함이 느껴졌어요. 이 따뜻함이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온돌이라는 한국 전통의 난방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환승 중 잠깐의 휴식이 필요한 여행자에게는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요한 실내 분수를 발견했습니다. 공항의 활기찬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평화로운 공간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작은 분수와 아름답게 정돈된 식물이 있는 정원을 걷다 보니 평온함이 온몸을 감싸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작은 안식처와도 같았고
가장 현대적인 공간에서도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곳이었죠. 자연의 아름다움과 도시 환경을 조화시키는 한국의 능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호기심은 저를 문화체험구역으로 이끌었습니다. 한국의 유산을 기념하는 이 공간에서 저는 한복 부스에 즉시 매료되었습니다. 한국 전통 의상을 입어보는 것은 마치 다른 시대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한복은 선명한 색감, 우아한 디자인, 섬세한 장인 정신 등 정말 아름다웠어요. 체험용인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디자인과 색들이 있었어요. 또한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출출함을 느낀 저는 공항의 음식점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요리는 항상 흥미로웠는데 이번이 그 매력에 빠져들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죠. 다양한 요리를 맛보았는데 맛과 식감이 모두 만족스러웠어요. 불고기는 고소하고 부드러웠으며 김치는 적당한 양의 매운맛과 톡 쏘는 맛을 더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음식 풍경을 맛보는 풍미 가득한 여행이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공항의 다양한 쇼핑 구역 중 한 곳에 와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부터 한국 현지 제품까지 그 종류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특히 스킨케어와 뷰티 제품에 매료되었습니다. 스킨케어에 대한 한국의 명성이 왜 유명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곳에서조차 직원들이 아주 친절하게 제품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어요. 저는 홀린 듯이 화장품을 사서 나오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했던 저는 그 선입견이 도전받고 재구성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낯선 사람의 친절과 한국인 승무원의 따뜻하고 능숙한 대처는 의료적 도움뿐 아니라 정서적 위안까지 제공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위해 기꺼이 그 이상의 것을 베풀어주는 이런 개인적인 손길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직업적 의무를 넘어선 친절이었고 그들의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친절이었습니다. 회복하면서 저는 한국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광경과 소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해보지도 못한 한국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오지 않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의 여행은 단순한 육체적 여정을 넘어 친절과 인간애에 대한 탐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공항의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구석구석에 자부심과 배려가 느껴졌고 환대와 우수성에 대한 한국인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은 단순한 환승 지점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지였으며 한국 문화를 기념하고 전 세계를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곳이었죠. 승무원 일을 하기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싣는 순간 저는 단순한 짐이 아닌 한국에 대한 새로운 감사와 사랑을 품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의 경험은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인천공항의 서비스밖에 이용해보지 못한 채로 네덜란드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하늘에서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제 마음은 종종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공감의 중요성, 노력의 가치, 전통과 발전을 모두 존중하는 문화의 아름다움 등 그곳에서 배운 교훈이 제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며칠과 몇 주 동안 제 생각은 계속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의 역사, 사람,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읽게 되었죠. 심지어 한국어로 된 몇 가지 문장을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어의 선율적인 음색에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저도 그들처럼 일을 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마음속에서 저 자신도 놀랄만한 결정이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환영하고 변화시킨 문화의 일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많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한국 항공사에 입사 원서를 써서 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 승무원 일의 활기찬과 즐거움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결정은 단순한 경력 이동을 넘어 저에게 두 팔을 벌려준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한 걸음이었어요. 한국이 제 삶에 끼친 영향과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인정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 장벽을 허물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제2의 보금자리를 찾은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연결의 아름다움, 이해의 힘, 타인에 대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의 프로페셔널한 일에 대한 진행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편의와 영감을 제공하는지 제가 비로소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짧은 한국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내 직업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 재구성할 수 있는 혁신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
대한민국 서울. 한 미국인 여자 당구 선수가 한국 당구장에 가게 됐는데요. 어떤 중년의 신사가 어떤 행동을 하더니 그 여자 당구 선수는 놀라서 까무러 칠 정도로 어이없어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돼? 한국의 이런 신성한 자리에서 말이야. 무엇을 보고 놀랐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미국 아마추어 당구 선수 에밀리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사는 아마추어 당구를 하고 있는 에밀리라고 합니다. 한국에 오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국 프로 당구팀의 주장이자 항상 제 게임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당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여행이 제가 몰랐던 세상에 눈을 뜨게 하고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팀 리더인 마이크가 저에게 아이디어를 제안하던 날을 기억합니다. 에밀리,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아마추어 당구 대회에 출전하는 건 어때? 마이크는 평소처럼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제 첫 반응은 회의감이었습니다. 한국에서요? 왜 거기서? 물론 무지에서 비롯된 생각이었지만 한국은 당구 대회가 열리기에는 다소 낙후된 곳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한국은 가끔 들어보기는 했어도 잘 모르는 나라였으니까요. 솔직히 비용도 걱정됐죠. 저희는 자금이 넉넉한 팀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이크는 정말이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국제 무대에서 뛸 수 있는 기회야, 에밀리.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리고 저는 가기 싫은 마음도 있었지만 팀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좋아, 해보자라고 마침내 말했죠. 이 결정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 중 하나가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한국으로의 여정은 순조로웠지만 한국에 도착한 순간 제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공항은 제가 본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으며 모든 것이 잘 작동했습니다. 공항에서의 교통편은 매우 편리했고 샤워시설도 최고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여기까지 제 편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뭐 미국 공항보다는 좋긴 하지만 이거로 그 나라를 전체를 판단할 수 없지라고 생각했었죠. 첫 번째 진짜 놀라움은 현지 당구장을 확인했을 때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당구장이 좀 드물어서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당구장이 어디에나 있었고 당구장들은 최신식 시설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저는 그들의 기술과 정확성에 매료되어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솔직히 겸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실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취미로 당구를 즐기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모두 당구 선수들만 있는 건가요? 그리고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갑자기 어떤 분이 스마트폰 앱으로 당구장으로 바로 배달을 주문했더니 순식간에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나이 드신 분이 능숙하게 핸드폰으로 주문을 하시는 거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들 천재인가요? 어떻게 그렇게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 편리함과 효율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긴 확실히 캔자스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이전에 한국에 대해 가졌던 저의 생각이 조금 부끄러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활기찬 이곳에 와보니 제가 이전에 가졌던 생각은 모두 제 잘못된 인식이었으니까요. 서울을 여행하면서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제 눈이 더 넓어졌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며 매우 편리한 대중교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고향에서 익숙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따뜻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공공장소는 잘 관리되어 있었으며 시민의 의무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제 작은 거품 바깥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에서 가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당구팀과 친선 경기를 했을 때 저는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교류하고 배우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 여정의 시작이었죠. 회의론에서 감탄으로, 무지에서 이해로 나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여행의 마지못해 예라고 대답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 정착하고 나니 진짜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시는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져 북적거렸고 구석구석마다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무시할 수 없는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첫날은 광경과 소리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어요. 우뚝 솟은 고층 빌딩과 네온사인에 둘러싸인 거리를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미래로 들어선 것 같았죠. 그러다 모퉁이를 돌면 한국 전통 공예품과 음식을 파는 상인들이 있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 시장으로 들어섰죠. 음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짜 한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당구장에서 배달을 시키신 그분이 저희에게 추천을 해주었어요. 추천해준 식당은 작고 소박한 곳이었어요. 음식은 제가 지금까지 맛본 것과는 달랐습니다. 특히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정말 매콤하고 풍미가 풍부했으며 고향에서 먹던 음식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김치를 먹어봤는데 그야말로 불타는 맛이었다고 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매운 거를 잘 먹는 줄은 몰랐어요. 그날 늦게 우리는 도시를 더 많이 탐험했습니다.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술이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곳곳에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식료품 결제부터 택시 호출까지 거의 모든 일에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준의 기술력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정말 놀라게 한 것은 지하철이었습니다. 서울 대중교통의 효율성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차원이 달랐습니다. 흠잡을 데 없고 정시 운행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용자 친화적이었습니다. 고향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여기서는 즐거웠습니다. 사소한 것이었지만 공공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서 저는 제가 본 모든 것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고대와 현대의 조화, 기술의 정교함, 번화한 거리 등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당구대회만 열리는 곳이 아니라 풍부한 문화와 역사를 가진 곳이었으며 매번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는 곳이었죠.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저는 제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후진국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역동적이고 선진적이며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한국 당구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고 정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전 그래서 동네 당구장으로 가서 그분들에게 배우고 싶었습니다. 정확성, 전략, 게임에 대한 존중 등 모든 면에서 차원이 달랐죠. 저는 그래서 동네 당구장에서 몇 시간 동안 그들을 보고 배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게임에 접근하는 방식은 제가 익숙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플레이에는 제가 완전히 마스터하지 못한 우아함과 기교가 있었어요. 겸손했지만 가능한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큐의 대가들에게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만이 아니었습니다. 당구장의 공동체 의식에 감탄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팁을 공유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게임을 즐겼습니다. 물론 경쟁도 치열했지만 경쟁을 초월한 동지애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특히 격렬한 경기가 끝난 후 한 노신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경기를 지켜보더니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약간 방어적이었죠.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전직 프로 선수이자 한국 당구계의 전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수 시절 우승했던 대회, 상대했던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였고 저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는 저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영혼과 그 이면에 숨겨진 열정과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었죠. 또한 당구에 대한 공통된 사랑을 통해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나머지 시간은 게임과 웃음,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지 팀들과 경기를 치렀고 매 경기마다 친근하면서도 치열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매 경기마다 한국 당구, 그리고 한국 자체에 대한 존경심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번 여행이 이미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것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개인적인 성장과 문화 교류, 그리고 공통의 열정을 통해 형성되는 예상치 못한 우정에 관한 것이었죠. 단순히 플레이할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이 저에게 가져다줄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격렬한 당구 세션이 끝난 다음 날, 우리는 당구를 잠시 쉬고 서울을 더 둘러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문화를 흡수하고 싶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교훈을 얻는 것 같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되었죠. 우리는 역사가 깃든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고풍스러운 정각들을 걸으며 저는 그 아름다움과 고요함에 감탄했습니다. 번잡한 바깥 도시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어요. 놀라울 정도로 영어를 잘하는 친절한 현지인 가이드가 조선 왕조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역사란 그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의 일부로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그날 점심은 또 다른 모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전통 한식당에 가서 바닥에 앉아서 낮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일반적인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보다 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의 식사 방식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비빔밥을 먹었어요. 밥, 채소, 고기가 섞인 비빔밥은 양념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정말 맛있었어요. 음식이 문화를 이해하는 관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에는 한국 전통 공예와 예술로 유명한 인사동을 돌아다녔습니다. 소박한 우아함이 느껴지는 수제 도자기를 기념품으로 몇 개 샀어요. 공예품 가게와 찻집 사이에서 한국 문화의 섬세함과 깊이를 진정으로 느끼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곳에서였습니다. 현대 생활의 크고 화려한 면모뿐만 아니라 조용하고 사려 깊은 예술과 전통의 표현에 대해서도 말이죠.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희는 한강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앉아 물 위에 반사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에 대해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선입견과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모든 경험을 통해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대조와 놀라움의 땅이었고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곳이었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이 여정의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여행은 제 생각에 도전을 주고 제 안전지대를 벗어나게 해주었으며 제가 배워야 할지도 몰랐던 교훈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토너먼트 전에 약간의 휴식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탐험은 계속되었고 날이 갈수록 서울과 서울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한국 전통 찻집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도시의 한적한 구석에 자리 잡은 찻집은 도시의 혼잡함 속에서 평화로운 안식처였습니다. 다도는 속도를 늦추고 순간을 음미하는 방법인 마음챙김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차는 섬세하고 풍미가 있었으며 전체 경험은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당구 게임과는 대조적으로 차분했습니다. 또한 젊은 에너지로 유명한 활기찬 지역인 홍대에서 밤의 거리를 늘 경험했습니다. 거리에는 음악과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고 한국 현대 문화의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식 노래방인 노래방에 가서 마음껏 노래를 부르며 음악만이 허락하는 방식으로 웃고 떠들며 침묵을 다졌습니다. 다가오는 토너먼트의 강렬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지역 학교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당구와 미국에서 온 선수로서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초대받았는데 학생들은 당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도 질문하며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방문이 단순히 한국에 대해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를 공유하는 자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생들과의 교류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학생들은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했고 다양한 관점에 열려 있었습니다. 문화 교류의 힘, 장벽을 허물고 이해를 증진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겸허한 경험이었으며 우리 스포츠와 조국의 홍보대사가 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대회 날이 가까워지면서 저는 이 모든 경험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광경, 소리, 맛,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이 놀라운 여정에 기여했습니다. 편협한 사고방식으로 한국에 왔지만 더 넓은 시야와 낯설었던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 대회가 단순한 대회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고 테이블에서의 실력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대회 당일이 다가오자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저 자신이나 팀을 위해서만 뛰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배운 모든 교훈과 한국에서 맺은 모든 인연을 대표해서 뛰는 것이었으니까요. 대회는 시설이 잘 갖춰진 대형 당구장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팀들이 저마다의 스타일과 기술을 선보이며 경기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대회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경쟁도 치열했지만 국경을 초월한 동지애와 당구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첫 경기는 한국팀과의 경기였습니다. 한국팀은 정말 잘했어요. 하지만 실력보다 더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의 스포츠맨십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우아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경기에 임했고 이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샷을 할 때마다 정중한 박수를 받았고 승리할 때마다 겸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실력 테스트이자 당구라는 스포츠에 대한 축제의 장이기도 했던 최고의 당구 경기였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경기를 치렀고 놀랍게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냈습니다.
경기는 박빙의 승부였고 한 샷 한 샷에는 오랜 연습과 경험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은 졌지만 패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실력이 뛰어나고 품격 있는 상대와 경기를 했다는 것이 영광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죠. 경기가 끝난 후 우리는 악수와 축하의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선수로서 공유한 유대감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대표팀과 함께 식사를 하며 맛있는 한국식 바비큐를 먹으며 웃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는 소통과 이해의 순간, 치열한 경쟁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적절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날의 행사를 되돌아보며 이번 여행이 저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깨달았습니다. 대회는 겸손과 존중, 문화교류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준 더 큰 여정의 한 부분일 뿐이었습니다. 당구 선수로서 한국에 왔지만 저는 훨씬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따뜻함과 깊이를 경험한 사람,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귀중한 교훈을 얻은 사람으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창밖으로 들려오는 서울의 소리를 들으며 이번 여행이 집에 돌아간 후에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대회는 끝났지만 한국에서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최대한 많은 한국의 모습을 만끽하며 성찰의 시간을 가졌죠. 당구장, 찻집, 북적이는 시장 등 제가 좋아했던 장소들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각 장소에는 제 경험을 형성한 추억과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지역을 탐험하며 도시의 구불구불한 거리에서 숨겨진 보석을 찾기도 했어요. 새로운 맛과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한국 음식을 더 많이 먹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당구 커뮤니티와 그 너머에서 만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밤 저는 다시 한강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앉아 물 위에서 춤을 추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제가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던 오해들이 한국의 현대성, 문화, 사람들 등 한국의 현실에 의해 어떻게 산산조각이 났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당구 서킷의 또 다른 정거장, 경쟁하고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이상이었죠. 발견과 성장 그리고 연결의 여정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배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 자신에 대해 배웠다는 것이었습니다. 편견에 맞서고 가정에 도전하고 그 덕분에 더 풍요로워졌죠.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슬픔과 감사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챕터가 끝나는 것이 슬펐지만 그동안 경험한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 추억들을 단순히 이야기거리가 아닌 삶의 교훈으로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제 자신과 약속을 했습니다. 당구를 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아름답고 역동적인 나라를 계속 탐험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요. 당구 선수로서 이 여정을 시작했지만 저는 평생 학생의 신분으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한국 여행이 제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열린 마음의 힘과 새로운 문화 발견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준 이 이야기는 항상 소중하게 간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언젠가 서울의 당구장에서 만나게 될지도 모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많은 걸 얻고 갔다니 다행이군요. 다음에도 서울 당구장으로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대한민국 서울의 2호선 지하철 안 주말 북적한 한국인 인파 속에 한국에서 잠시 머물고 있는 호주인 가족이 있습니다. 이 집의 막내인 남자아이는 갑자기 자신의 머리를 세게 연속적으로 때리는 것도 모자라 소리까지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 없는 듯 보이는데요. 왜 이들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는 걸까요? 한국인들의 인종차별적인 행동일까요? 심지어 아이들에게 매정하게 왜 저러는 걸지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 서울주재원으로 근무하는 중인 호주에서 온 조엘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머문 지는 이번이 처음인데 아주 만족스러워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때 교양 수업에서 만난 그녀에게 첫눈에 반해 9회 끝에 캠퍼스 커플을 시작한 우리 부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어린 나이부터 결혼을 하는 거 아니냐며 우려를 하기도 했지만 우리 둘은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니까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우린 결혼을 해서 첫째 아이를 낳고 우리 가족은 점차 더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탄하기만 했던 날이 계속될 줄만 알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둘째를 갖기 위해 계속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난임이 계속됐죠. 아내는 첫째가 딸이기 때문에 그런 딸을 지켜줄 든든한 남동생이 태어나기를 원했죠. 사실 성별은 그렇게 상관은 없었어요. 아내는 외동으로 자라면서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우리 첫째 케이트만은 그러지 않길 바랬죠. 새로운 생명이 저희에게 찾아오기만을 기다렸지만 몇 번의 시도에도 원인도 모른 채 잘 되지 않아 우리 부부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첫째 케이트는 어느덧 유치원에 들어갔고 저희도 이젠 마음을 접어갔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둘째가 찾아왔어요. 그것도 아내가 바랬던 사내 아이로 말이죠. 얼마나 기뻐하며 소리를 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에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특히나 첫째보다 더 태교에 신경 썼어요. 둘째가 태어나면 케이트가 혼자 받았던 사랑을 어쩔 수 없이 둘째라는 이유로 혼자 독차지하지 못할 날들이 많을 테니 뱃속에 있을 때는 케이트 때보다 더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게 아내 마음이었죠. 우리는 아이의 이름도 행운이라는 이름에서 따온 루크라고 지으며 루크가 태어나기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루크가 태어나던 날 루크는 아주 건강하게 태어나 주었어요. 아내에게도 루크에게도 감사한 순간이었죠. 의료진이 저에게 루크를 안겨주던 그 순간의 행복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겁니다. 모든 것이 해결될 것만 같은 우리 가족에게도 변화는 찾아왔습니다. 케이트는 초등학생, 루크는 유치원생이 되던 해였습니다. 제 직업은 해외 파견이 잦은 부서인데 그동안 짧은 일정은 혼자 다녔지만 중국으로 발령을 받았던 거는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머물러야 했고 그때도 확실히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서 우리 가족이 함께 중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 둘을 여자 혼자서 보는 건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란 걸 아니까요. 게다가 제가 타 지역도 아니고 타국까지 가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한 번에 가족들에게 올 상황이 어려울 것 같아 그렇게 결정하게 된 거죠. 다행히 저희 아내는 프리랜서 재택으로 일하는 그래픽 작가였기 때문에 타국에 가서 일하는 것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중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출발 전부터 여행을 가는 줄만 알고 신나서 떠드는 케이트와 루크는 중국으로 가는 걸 낯선 경험에 대한 호기심으로 좋아하기만 했죠. 직접 가서 지내본 중국에서의 생활은 역시나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호주와 중국은 달라도 너무 다른 국가였습니다. 문화권, 생각, 사상, 식습관까지 모든 것이 달랐죠.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 받아들여야 했죠. 가장 문제는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었습니다. 케이트와 같은 학교에 있는 유치원으로 루크를 보냈는데 외국인은 정말 없더군요. 저희가 유일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것도 그맘때 나이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놀림거리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학교로 가려고 알아봤지만 회사와 집과 너무 멀어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중국 학교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학교만이 호주 국적으로 다닐 수 있었는데 아이들은 점점 더 학교 가는 걸 힘들어했습니다. 아내도 저에게 짜증이 심해져만 갔죠. 저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바꿀 수가 없는데 가장으로서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났습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화가 난 건 절대 아니고 이 현실에 화가 난 거죠. 점점 더 저는 가족들의 아우성을 외면하는 게 편해졌습니다. 그냥 그 순간만 달래고 넘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루크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온 몸이 떨려오더군요. 루크가 저희한테 어떤 아들인데 얼른 택시를 타고 가려고 했지만 택시도 잡히지 않았고 대중교통을 타려면 너무 많이 걸어가야 했습니다. 차가 워낙 막혔기 때문에 자가용은 두고 다녔어서 어떻게 갈 방법을 찾기 어려웠죠. 전전긍긍을 한 끝에 택시를 겨우 세워서 잡아 루크가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저는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안해한 이유는 사실 루크는 선천적으로 조금 아픈 부분이 있었습니다. 팔, 다리나 외모적으로는 전혀 티가 안 나지만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틱장애가 심해져서 처음에는 아긋 거리는 소리만 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딸꾹질이라 오해할 수도 있는 소리죠. 그러다 좀 더 심해지면 단어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엔 자신을 마구치면서 신체를 움직이기까지 하죠. 저희 루크는 틱장애 중에서도 조금 심한 편에 속하는데요. 보통은 운동틱이라고 해서 신체 일부분을 빠르게 반복적으로 치는 행동이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음성틱이라고 부르는데요. 루크는 둘 다 가지고 있는 편이었죠. 이 질병이 주기적으로 1년 이상 지속이 되면 틱에서 뚜렛병으로 병명이 바뀌게 되는데요. 루크가 그동안 잘 관리하고 약을 먹어 좋아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근육경련으로 기절하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루크가 보통 아이들과 다르다는 걸 처음에 알게 된 건 3살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옹알이거나 작은 습관이라고 생각하며 그 모습마저도 귀여웠지만 점점 더 이건 보통 증상이 아님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저희는 다 저희 탓인 것만 같아 아내와 둘이서 얼마나 미안해하며 울었는지 말씀드리는 지금도 그때의 절망적인 제가 다시 떠오르네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이건 선천적으로 발현된 것 같은데 원래 아동기 때 가장 증상이 심하고 점차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루크는 약물로 조절할 정도는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심리적인 요인에 더 반응을 하는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이 부분을 조심하면서 루크와 함께 좋아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다니 모든 게 제 잘못 같았습니다. 제가 중국으로 와서 그래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테니까 다 저 때문인 것만 같았죠. 스트레스를 받았을 테니까 다 저 때문인 것만 같았죠. 그렇게 도착한 병원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아내와 케이트 그리고 루크가 누워있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케이트의 얼굴에도 상처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인지 케이트를 잡고 바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저를 말리며 그만 좀 해 애가 아프잖아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상황에 도저히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얼굴에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속이 뒤틀리는 것만 같았거든요. 루크가 깨어나고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단호한 표정으로 저를 사늘하게 보면서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그제서야 아내는 저에게 나와보라고 이야기 좀 나누자고 했고 저는 의자에 앉았죠. 근데 그녀가 입 밖으로 꺼낸 이야기는 소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루크가 중국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틱장애 때문이었고 같은 건물로 다니는 케이트도 놀림의 대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어로 욕을 해서 처음에는 잘 알아듣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영어로까지 연습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로 케이트와 루크를 조롱했다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쭉 그래왔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죠. 오늘도 아이들은 루크에게 찾아가 그를 괴롭히고 놀리고 있었고 케이트는 그걸 목격하고 그들과 싸우다가 저렇게 상처를 입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 상황을 목격한 루크는 스트레스가 극도로 올라가며 쓰러지는 사태까지 일어난 거였고요. 이 이야기들도 너무 큰 충격이었지만 가장 저를 아프게 했던 건 그동안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묵묵히 아무 말 하지 않고 참은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고개를 참아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외면하고 제 일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산 스스로의 모습에 자책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 나라에서 도저히 더 이상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얼른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신청을 했죠. 그러자 지금 아시아 지부에 인원이 필요해 그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둘 각오까지 했지만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기에 차마 그렇게까진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럼 다른 나라로라도 제발 보내주세요. 중국만 아니면 됩니다. 네? 라고 회사에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침 한국에 자리가 있는데 그럼 한국으로라도 가겠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여졌어요. 제가 어릴 때 호주에서 한국인들을 얼마나 차별했는지 어릴 적 철없던 제 모습이 순간 떠올랐죠. 옐로우 페이스, 눈 찢는 행동, 칭크, 칭키, 바나나, 옐로우 몽키 등으로 그들을 비하했던 말을 뱉은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솔직하자면 이중국인 아이들과 저도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였습니다. 과거에 대해 벌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마을에서는 한국인이나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그땐 매우 심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이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정말 많이 왔었는데 그래서 돈이 없어서 우리나라로 돈을 벌러 오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동양인에게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학교에선 더는 안 되니 다른 나라로 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결국 우리는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아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긴 했지만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진 않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충분히 적응하고 준비가 될 때까지 집에서 아내와 홈스쿨링을 하기로 하며 한국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게 했어요. 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한다는 동네를 찾아 그 동네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아이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지 않았으면 해서 최대한 이전의 고국과 비슷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호주와 아예 똑같고 비슷할 순 없었지만 그래도 중국보다는 한국에 호주 사람도 서양인들도 훨씬 많았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가끔 놀이터에서 만나 놀며 편하게 영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대신 가서 충분히 아이들이 준비되었을 때 다시 학교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아내와 있으며 홈스쿨링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은 생각보다 더 길어져 1년 이상은 머물러야 한다고 했죠. 그래도 상처를 받았던 중국을 벗어나서 그런지 두 아이들은 빠르게 좋아져 갔습니다.
특히 둘째의 틱은 정말 힘들 때가 아니면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호전됐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기조절 능력이 생기게 되면 좀 더 좋아질 거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부디 우리 루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한국에 와서 모든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에겐 익숙했던 것과 계속 멀어져가고 자꾸 어떤 변화를 준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인지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엔 늘 미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 집에서만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집 앞에 산책이나 편의점 정도만 가는 것 빼고는 애들한테도 아내한테도 딱히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생활이 없었죠. 저는 저만 믿고 이곳으로 와준 가장으로서 책임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 주말 아이들을 데리고 다 같이 지하철로 이동해 아이들과 놀이동산을 다녀오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 네 가족은 행복한 얼굴로 지하철 개찰구를 향해 들어갔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고 아이들과 지하철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내부에 이용객들이 꽤 많았어요. 우리 가족은 사람들을 피해 칸 끝쪽으로 서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계속 오랜만에 집과 동네가 아닌 어디론가로 간다는 자체만으로 신나했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들이 진심으로 신난 모습을 보니 뭉클해지더군요. 미안한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루크가 너무 신난 나머지 요새 줄어들었던 틱 증상이 다시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음성틱을 시작하기 전에 눈을 깜빡이면서 특징이 있는데 루크가 그 행동을 시작하고 있었죠. 그 다음엔 점점 루크의 소리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본인도 증상이 나오며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 증상이 더 심해졌어요. 저희는 다음 역에 잠시 내렸다가 타야겠다 생각을 했고 루크에게 그러자고 이야기를 하니 루크가 고개를 저으며 강하게 싫다고 표현을 하더군요.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이 지하철 내부에서 아무도 우리를 쳐다보고 있지도 않더군요. 왠지 중국에서 보다 더 무시당하는 느낌이 생겼습니다. 중국은 놀려서 싫었지만 여기는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느낌이었거든요. 애들에게 더는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아 얼른 애들을 데리고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옆칸에서 한 남자애들 무리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애들을 보자 루크가 갑자기 심하게 발작을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때리고 소리를 지르며 운동틱과 음성틱이 함께 온 거죠. 아마 그 남자애들을 보고 중국에 자신을 괴롭혔던 그 트라우마가 상기되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루크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더군요.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신경을 안 쓰자 루크는 스스로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건 처음 있는 일이라 저와 아내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유아기 때 틱장애 발현 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그 행동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스스로 그 행동을 별거 아닌 걸로 인지하게 하는 방법을 권하셨었거든요. 딱 그 방법이 통했던 순간이었어요. 거짓말처럼 루크가 행동을 그쳤고 우리는 뜨거운 감동을 루크를 꽉 안아주는 것으로 대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한 소녀가 걸어왔어요. 고등학생 정도로 보인 그 학생은 사탕 2개를 건네며 케이트와 루크에게 꺼냈습니다. 그러곤 저희에게 번역기를 보여주었어요. 그러고 그 소녀는 케이트와 루크를 향해 찡긋 윙크를 해주었죠. 딸꾹질 나오면 원래 힘들어 아마 이 말을 한국어로 사람들이 일부러 다 들리게 해준 것 같습니다. 같은 소리를 여러 번 이야기하더군요. 참 고마운 학생이었어요. 루크가 민망할까봐 그렇게 말해준 거라는 걸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지하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지하철을 타느라 긴장하느라 그들을 오해한 거였습니다. 그들도 루크가 증상을 멈추자 표정이 한결 편안해지고 달라졌더군요. 저는 한국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의 차이를 눈빛으로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마치 우리 아이가 벌레라도 되냐는 듯 예전에 호주 사람들이 동양인을 차별하던 마치 그 눈빛이었죠. 그래서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신경을 안 쓰는 척하면서 아이를 위한 최상의 배려를 보여준 거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다들 루크를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관심이 있고 없고를 표현하는 것과 진심은 별개의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관심의 가면을 쓰고 다가와 아이들을 놀렸던 중국과는 확실히 다른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안에 있던 한국인들은 루크를 걱정하는 듯 힐끔힐끔 쳐다본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루크가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선에서 속으로 진심으로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놀이공원까지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었고
오랜만에 애들 웃음소리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은 곧 다시 호주로 돌아가지만 한국에 와서 아예 살아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기억을 준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